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아사다마오가 뒤늦은 고백을 했습니다. 8월 20일 일본 스포츠 잡지 넘버가 발매됐습니다. 이 잡지에서 아사다마오는 김연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김연아를 이기는 게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연아를 존경하고 경외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주니어 선수 때는 엄마끼리도 친해서 함께 놀러도 가고 했는데 시니어 때부터 언론에서 서로를 라이벌로 보도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다마오는 기자들이 질문할 때면 늘 나 자신이 라이벌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연아를 이기는 게 목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밴쿠버 올림픽 당시 라이벌 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쇼트 경기에서 클린을 기록했는데도 연아가 5점이나 더 받자 왜? 라며 좌절했다고도 말했죠. 그러면서 연아가 없었다면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선수 생활에 임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퀄리티와 정확도를 김연아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아사다마오는 김연아를 다시 만난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친구가 되기 위해 영어나 한국어를 기꺼이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4월 아사다마오는 은퇴 기자회견에서도 김연아는 좋은 자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의 라이벌인 김연아는 어떤 존재였냐고 질문하자 서로 좋은 자극을 줬던 존재라고 답했습니다. 김연아 덕에 서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사다마오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단 한 번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적이 없죠. 아사다마오는 이와 관련해 당시엔 10대였고 어린 나이라 빨리 극복했다고 말했지만 최근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걸 비춰봤을 때 꽤 충격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2012년 소치 동계올림픽 직후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은 아쉽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매스컴에서 김연아를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인물이 아사다마오라며 그만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일본이라는 국적과 라이벌이라는 이유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또 미워하기만 할 수도 없는 인물이 아사다마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마오 선수 고생했다, 경기 끝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마음이 찡했다, 실수할 때 안타깝게 느껴졌다 등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 아사다마오는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아사다마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간 사사건건 김연아를 방해한다며 분노하던 분위기에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정작 일본에서는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아사다마오는 2014년 2월 20일 피겨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트리플 악셀 점프에서 넘어지는 등 실수를 연발했고 16위라는 역대 최악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언론들과 네티즌들은 아사다마오를 응원은 못해줄 망정 비난했습니다. 상케이 스포츠는 메달에서 멀어졌다, 비극의 시작이라는 기사를 냈고 스포츠 니폰은 금메달에 암운이 끼었다, 데일리 스포츠는 아사다는 맥을 못 쳤다 등 여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방송 프로그램들도 언제부터 금메달이 지네 거였다고 금메달을 되찾아오라며 되도 않는 소리를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럴 거면 은퇴해라, 망명해라, 대국민 사죄해라 등 수준 떨어지는 비난을 했죠. 전 총리였던 모리 요시로까지 아사다마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싱글 쇼트 경기 직후 모리 요시로는 한 강연에서 아사다마오를 피겨 단체전에 내보낼 필요가 있었냐며 보기 좋게 넘어졌는데 걘 꼭 중요한 순간마다 넘어지더라 라며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까지 모리 요시로에 동조했습니다. 모리 전 총리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주요 대회에서 아사다마오가 안 넘어진 적이 있었냐? 라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일본인들도 지금까지 아사다마오를 밀어주면서 일본에서 들인 돈이 어마어마한데 틀린 말도 아니지 이런 식의 댓글을 남겼죠. 우리나라 네티즌과는 딴판입니다. 2010년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김연아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김연아는 대회 첫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7위에 그친 뒤 숙소로 돌아와 쇼트 말아드시고 호텔 와서 시리얼 말아드심 이라며 자폭하는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센스쟁이, 말아먹어도 괜찮다며 오히려 응원했죠. 김연아나 국민들이나 멘탈이 대단했습니다. 아사다마오를 비난한 일로 전 세계에서 욕을 먹자 모리 요시로는 이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사다마오 팬인 손자에게 크게 혼났지만 내가 한 말에 후회는 안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다마오는 올림픽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재차 강조했죠. 이래놓고 쇼트 경기 다음날 아사다마오가 클린 경기를 하며 쇼트의 실수를 만회하자 일본은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일제히 완벽한 연기였다 등등 극찬을 했죠. 이러니 한국인들이 아사다마오를 더 불쌍하게 여긴 겁니다. 그동안 욕하다가 정든 수준이었는데 자국에서는 비난이 쏟아지니 안쓰러웠던 거죠. 마지막 무대에서 아사다마오가 연기를 끝내고 오열한 장면을 보고 한국 네티즌들은 고생했다,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본
일본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놈들 어제까지만 해도 할복해라, 꺼져라 하면서 욕하더니 마지막에 잘하니까 급칭찬. 일본 애들 냄비 근성 우리보다 더 쩌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아사다마오를 동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여태 아사다마오로 인해 김연아나 다른 피겨 선수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전혀 안타깝지 않다는 겁니다. 한 네티즌은 사실 아사다마오가 쇼트에서 바닥쳐서 자국 언론이나 네티즌들에게 욕먹는 거 보니 통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불나방이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받은 편파 판정을 아사다마오는 그동안 계속 누려왔고 소치 프리스케이팅마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아사다마오가 편파 판정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격한 잣대로 판정하면 아사다마오의 점프에서 가산점을 그렇게 주기 힘든데 가산점 퍼받고 프리에서도 개인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거죠. 실제로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심판으로 배정된 후쿠도메 토미의 일본 빙상경기연맹 이사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소치에는 일본인 심판이 3명이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연습하는 아사다마오에게 금메달을 주고 싶다. 이 당시 한국 언론들은 한국의 김연아가 우승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한국이 심판을 매수한 것 아니냐며 늘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작 일본은 심판을 3명이나 배정받았다고 과시하며 공식 석상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오가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김연아는 늘 판정에 불리함을 안고 경기를 해왔으니 전설적인 스케이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소트니코바의 편파 판정뿐만이 아니라 선수 생활 내내 아사다마오로 인해 그런 불리함을 안고 경기를 뛰어왔습니다. 아사다마오가 받은 중압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려온 게 아사다마오죠. 한 네티즌은 마오와 연아의 유일한 단점은 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가 일본에 태어나서 분에 넘치는 과한 대접을 받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김연아는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대부분 네티즌들은 마오가 김연아의 라이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김연아는 마오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고 마오라는 존재를 잊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의 멘탈 격차는 꾸준히 조명돼 왔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투자자들이 자꾸 김연아를 거론했죠.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멘탈을 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사다마오는 밴쿠버 올림픽에서 올림픽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73.78점을 얻으며 쇼트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한편으로는 다음 차례인 김연아 선수에게 압박을 주기에 충분한 액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이 상황에서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78.50점을 받으며 보란듯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 방송은 이 상황에 대해 김연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연아는 관객 소리로도 마오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혼란스럽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아는 그동안 라이벌이 누구냐는 질문에 늘 라이벌은 나 자신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의 경기와 함께 커튼 사이로 경기를 살피는 아사다의 모습이 대비됐습니다. 하지만 김연아는 상대 선수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경기 전 마지막까지 점프 연습을 했죠. 자기 자신과 싸울 뿐이었습니다. 이를 다룬 한 일본 다큐에서 아사다마오는 4점 차이는 점프 하나의 차이니까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다마오가 싸울 상대는 자기 자신이 아닌 김연아였던 거죠. 하지만 김연아는 프리스케이팅에서 150.06을 기록하며 다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다음 차례였던 아사다마오는 이어폰을 끼고 최대한 관객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아사다마오가 링크로 나가는 순간 김연아의 득점이 발표됐는데 게시판 점수에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이미 타루즈급인 김연아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 외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은 아사다마오가 들어가서 클린 연기를 했다. 바로 그 다음 순서가 김연아였는데 라이벌이 잘하면 뒷선수는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다. 하지만 김연아는 라이벌의 클린 연기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서 더 완벽한 클린 연기를 했다. 다음날 정반대의 상황에서 김연아가 먼저 클린 연기를 마친 걸 본 아사다마오는 주눅 들고 부담 가득한 얼굴로 들어가서 실수했다. 이것이 위너와 루저의 차이다. 3일절마다 김연아의 감동적인 태극기 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스케이팅 경기가 열렸습니다. 당시 김연아는 안도미키 선수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 직전 왼쪽 부츠의 스케이트 날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김연아는 일본의 텃세를 딛고 역전 우승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일본 땅에서 일본인들을 제치고 역전해 1위를 차지한 겁니다. 1위 시상대에 오른 김연아 사이로 안도미키, 스즈키 아키코가 나란히 섰고 도쿄 한복판에서 태극기가 일장기 2개를 누르고 한가운데에 우뚝 섰습니다. 이 짤이 전설로 남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죠. 한 네티즌은 김연아를 두고 세계 1면을 장식한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김연아가 전 세계 신문의 1면을 모조리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연아는 2024년 유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김연아는 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개막식에서도 경기장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나서서 축제의 시작을 알렸죠. 성화 최종 점화자로 나섰던 이 장면이 김연아의 사실상 마지막 대회 활동입니다. 아이스쇼와 피겨 대회 등 종목 행사에 꾸준히 얼굴을 비췄고 광고에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톱 모델이지만 스포츠계에서는 평창 이후 2년 반 동안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습니다. 김연아의 스타성, 화제성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선수 경력, 또 평창 유치와 성공 개최에 앞장선 경험까지 비춰봤을 때 유스 동계올림픽 간판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는 피겨 여왕을 모시려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연아가 결정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연아는 똑부러져서 뭘 하든 잘 해낼 것이라며 어떤 선택이든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아는 더 큰 거 해도 된다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댓글도 있었죠. 은퇴 후에도 아사다마오는 김연아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연아와는 다르게 아사다마오는 화보를 찍거나 마라톤에 나가거나 잡지에 집밥 요리를 연재하며 대중들에게 근황을 전하고 있죠. 두 사람이 뭘 하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근 미국 정부가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중국의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큰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에 속한 기업들에서 제조한 장비나 하드웨어 등을 구입하는 국가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 등의 자금 조달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과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와 ZTE 등의 통신 기업들이죠. 이 5G 기술력과 점유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의도이고, 이 5G 통신장비의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이 이를 장악할 경우에는 미국이 추후에 5G 시장에서 중국을 누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들이 국가안보, 비밀 보호에 굉장히 취약하고 뿐만 아니라 이 통신장비 설치의 명목 등으로 이뤄지는 중국 국영은행들의 금융 지원은 그 위험도가 아주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1대1로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1대1로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국가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자국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국 경제에 종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을 내세워서 미국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중국과 손을 잡지 말아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화웨이와 ZTE 대신에 이들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권고하는 기업들은 다름이 아닌 한국과 유럽의 통신장비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가 그 선택지로 꼽히고 있고요. 이 개발도상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 화웨이 장비를 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가격이죠. 기술 수준 대비 장비 가격, 이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화웨이 장비의 단가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요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장비가 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60%에 이르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되면 일정 부분 직접적 금융 혜택을 줄 테니 조금은 비싸더라도 삼성이나 유럽 제조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방국가, 동맹국들을 상대로 해서 탈화웨이, 탈중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 그리고 한국 등이 그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마저 중국 장비 구입을 저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저지할 새로운 카드를 내세우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5G 시장에서 탈화웨이 정책은 꽤나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화웨이 장비 배제 움직임이 표출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중국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한통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영국 내에서 화웨이의 5G 장비 퇴출을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2위 통신사인 KDDI가 삼성전자와 2024년까지 2조 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죠. 두 기업은 지속적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을 성공시킨 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통신업계 1위인 버라이즌과 삼성전자가 8조 원에 육박하는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죠. 이는 한국 통신장비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이 5G 장비 시장은 화웨이가 3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에 올라 있고 2위 에릭슨 25%, 3위 노키아 16%, 삼성전자는 13%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4위에 올라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탈화웨이 정책을 펼 때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대신에 같은 유럽 내 기업인 에릭슨이나 노키아의 장비를 많이 선호하고 선택해 왔던 것이 사실이어서 삼성은 일부 제한적인 수혜만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삼성의 입장에서는 에릭슨, 노키아와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장비가 보다 더 많은 비율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에 이어서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의 강경파 보수 세력들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와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복수의 도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만약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일본 역시 단교를 불사할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 하며 도쿄의 한국 대사관 그리고 일본 내 삼성전자 지사를 압류하는 방안을 보복 조치로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대사관과 한국 산업의 대들보격인 삼성전자,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를 모두 타겟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현실성은 극히 낮은 일본 내 극우 세력들의 일부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 지역이고 삼성전자 지사는 강제징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압류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터무니없는 발상이지만 일본 자민당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이 징용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서 일본 정치권에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많은 보도들이 작년부터 나왔어요. 징용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금융 제재, 일본 방문 시 비자 발급 중지 등이 언급된 바 있었죠.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에 또 한 번 혐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다시금 확산되어 이 한국과 일본이 거리를 두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본인의 참여연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를 꺼내드는 등의 이 정치적인 재료로서 활용된 바 있었기 때문에 스가 총리 역시 한일 관계를 본인의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스가 총리는 얼마 전에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봉납한 바 있었습니다. 직접 참배할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을 자극시킬 수가 있고 외교적인 갈등에 빌미를 줄 수가 있고 그렇다고 봉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내의 보수 세력들을 자극시킬 수가 있으니 직접 방문은 피하되 공물 봉납을 통해 이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으로 재임한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거나 공물을 봉납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총리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다는 것은 본인이 취임 시부터 언급해왔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스가 총리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좀 긍정적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에서는 예측이 나왔지만 사실상 스가 총리는 이전 정권의 행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로 여겨진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스가 총리는 사실상 불참 의사를 표출했죠. 봉합되지 않는 한일 갈등,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은 중국을 대항할 연합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일본이 참여 의사를 표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국과 대면하기에도 불편한 부분은 분명 크겠죠.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인 이슈가 상당히 복잡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은 한국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